안녕하세요. 글로벌 로터스 최영석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영국이 142년 만에 석탄 발전을 중단했습니다. 1982년 세계 최초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연 영국이 142년 만에 완전히 중단한 것입니다. 2023년 기준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대 비교해서 약 52% 줄었답니다. 분명히 20세기 인류의 발전을 이끌었던 화석 연료를 제거하면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20세기에 화두였던 종교였던 산업혁명과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류는 다시 여섯 번째 생명체 멸종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잠깐 영국의 석탄 발전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1982년에 최초로 화력발전소를 열었고요. 그 100년 정도 지나서 전력의 80%가 여전히 석탄 발전소였습니다.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2년에 40% 줄었고 작년에 1%를 거쳐서 완전히 올해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현재 전력 생산 구조는 가스가 34.7%로 가장 많고 풍력하고 태양광이 32.8%로 두 번째로 큰 전력원입니다. 그 핵발전이 13.8, 바이오에너지가 11.6 등의 순서입니다. 영국은 다른 나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컸죠. 지난 7월 달에 노동당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녹색 에너지 정책을 최우선 과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육상 풍력을 두배로 태양광 발전을 세배로 해상 풍력을 네배로 늘리겠다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G7 국가들은 2035년까지 석탄 발전 퇴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선 시작했고 프랑스가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2038년입니다. 독일은 여전히 석탄 발전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비율이 58.4%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98%고요. 독일이 58%. 올해 연말에 가면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유럽 국가들 대부분 40% 넘어섰습니다. 독일은 당초 2030년까지 80%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걸 100%로 앞당겼다는 발표를 다시 하기도 했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10%가 안 됩니다. 이건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백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알리백이 시행이 되죠. 그랬을 경우에 물론 업체적으로 이미 알리백을 시행을 해서 알리백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품을 납품받지 않거나 아예 수출까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그걸 관계없이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석탄과 석유는 20세기 자동차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짚어볼 수 있는데 우선 당시 상황을 좀 보자면은 199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이 가장 큰 그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길이가 250m, 무게가 4만 6천 톤, 21층 높이의 증기기관선이었습니다. 이 배는 영국과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 4개국의 합작품입니다. 소유주는 미국과 영국의 금융왕제 모건과 로스차일드 간의 합작 회사였습니다. 당시 2,228명의 승객이 탑승했었는데 사고로 1,523명이 사망했습니다. 처음에 이 배를 만들었던 회사는 우리는 자연에 대한 기술의 승자라고 큰 소리를 쳤죠. 그런데 이 배에 사망하면서 인간의 오만에 대한 자연의 경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렇게 한 배경은 국가 간의 속도 경쟁의 결과였다. 그러니까 더 많은 승객을 더 빨리 운송해서 결국은 더 많은 돈을 벌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이 우선 대형 선박을 석탄에서 석유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석유 시대가 도래합니다. 다시 말해서 20세기를 자동차 시대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도 사실은 선박이었습니다. 이 석유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석유는 우리는 우선 사우디 중동으로 떠오르는데요. 석유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미국이었고 그 미국에 1920년에 펜실베니아주에 최초의 석유 시추탑이 건설됐죠. 그러면서 권력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등유 정도로 쓰였던 석유가 굉장히 비싼 에너지원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게 엑슨, 모빌오일, 쉐브론, 걸프, 텍사코, 브리티시 석유, 로얄 더치 이런 미국계 5개, 영국계 1개
영국과 네덜란드 합작사 한 개 등 소위 말하는 세븐 시스터스라고 하는 종합 석유 회사가 등장한 것이 192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석유가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쳤냐면은 1923년에 우드로 윌슨이 미국 대통령 취임하면서 취임식장에 자동차를 처음으로 마차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 등장하면서 미국인들이 자동차의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석유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늦은 쿠웨이트는 1938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1948년에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과 자동차 기술 발전에 대해서 잠깐 또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쟁은 명령의 체계가 작동하죠. 절대 복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신속한 기술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2차 대전 말에 핵무기를 만든 것도 그런 명령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이 인류에 엄청난 폐해를 끼쳤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지금도 통화되고 있죠. 어쨌든 그 당시 자동차와 선박은 비행기와 함께 엔진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더불어서 전쟁에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서 미국을 2차 대전 후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어낸 부상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죠. 기술 측면에서 전쟁 측면에서 물론 그렇지만 기술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심으로 군용 트럭이 등장했고요. 여기 기동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쟁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탱크, 그러니까 무한궤도를 뭐 바퀴를 만든 그런 탱크로서 진흙탕을 달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무기선을 만들었죠. 이동기를 만들었죠. 또 전투기를 만들어서 공중전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정말로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잠수함도 만들어서 해상에서 새로운 차원의 전쟁 시대를 만든 거죠. 만들어내는 내길 명령하는 사람이나 그걸 기술 발전을 해서 만들어낸 엔지니어들이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행복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죠. 어쨌든 이 자동차 회사들도 당시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입지를 구축했죠. 포드도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모델 T 2만 대 가까이를 납품했었습니다. 다이밀러 벤츠도 군용차를 제작했고요. BMW도 V형 12기통 엔진을 전투기용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했죠. 영국의 다임러도 막 9원의 탱크용 엔진을 생산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많은 발전했는데 안전벨트가 1914년에 전투기에 사용되는 것이 자동차로 나중에 내려왔죠. ABS도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착륙할 때 필요한 기술로서 사용됐다가 자동차에 적용을 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 조종석에 사용되는 것들이 자동차로 내려왔고요. 그 오늘날 지금 전기차로 전이되면서 더 빠른 속도로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바이와이어 기술도 비행기에 사용됐던 것들이 피드백을 통해서 내려온 겁니다. 더불어서 4W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네 바퀴 굴림 방식도 발전했습니다. 원래 네 바퀴 굴림 방식 특허는 1898년에 처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2차 대전 계기로 다시 부상했고, 폭스바겐, 지프 이런 회사들에서 만들어서 그때 SUV라고 하는 장르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 지금은 그런 SUV뿐만 아니라 오프로드뿐만 아니라 세단까지 네 바퀴 굴림 방식 채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전쟁이 만드는 기술 발전으로 여러 가지 기술 혜택을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자동차 회사들도 생사 여탈권에서 전쟁을 해서 살아났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르노도 1차 대전 후에 유럽에서 최대 기업으로 부상을 했고요. 다이밀러 벤츠도 2차 대전이 끝나고 1차 대전 끝나고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합병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다이밀러 벤츠는 다이밀러하고 벤츠가 합병을 해서인데요. 고트리프 다이밀러하고 칼 벤츠가 설립한 회사는 1929년에 합병합니다. 두 사람은 합병할 때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이밀러 벤츠라는 회사가 탄생했고 지금은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죠. BMW도 1차 대전 중인 1916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때 회사의 전립을 위해서 모터사이클하고 자동차 산업 진출해서 납품을 하고 하는 일을 했죠. 또 토요타 자동차는 1934년에 설립됐다가 2차 대전으로 거의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일본에 주둔한 미군들이 한국 전쟁에 군용차를 납품하라고 허락해서 자동차를 다시 만들면서 토요타가 살아난 것입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요약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영국이 석탄 발전을 중단했다는 그런 뉴스를 가지고 결국은 전쟁 얘기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기술 발전이라는 얘기 했습니다만은 전쟁은 가장 나쁜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그런 글을 칼럼을 통해서 글로벌 노트스에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러우 전쟁,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전쟁에서 보듯이 정치인들은 안전한 곳에 몰면서 명령만 내리면 되지만은 일반인들은 많은 일반인들이 그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답답한 현상이죠. 우리가 자동차하고 항공 기술의 발전을 해서 기술적으로 좋아진 게 있죠. 이동이 빨라지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반면에 그 자동차와 항공기는 여전히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크게 보면은 미국의 세계 패권 국가로 이어졌고 일본의 경제 대국으로 이어졌지만은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학자들은 무기가 없으면 전쟁도 없다. 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은 미국이고 한국도 세계 6인가요? 엄청난 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요. 환경 측면에서 무기 생산과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엄청납니다. 2022년 지구적 책임을 위한 과학자, 분쟁과 환경 관측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사 분야의 탄소 발자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다. 이것은 나라별로 찾아보면 중국, 미국, 인도 다음으로 세계 4위에 해당한답니다. 또 민간 해운하고 민간 항공을 합친 것보다 크답니다.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넘어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그러면 자동차만 떠오르죠.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8%, 22% 약간씩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축산업 가축으로 인한 30%는 적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뭐 벗어날 수 있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자동차 회사들은 적어도 비판을 받으면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이 이산화탄소 감축을 노력해오고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많은 소와 많은 돼지, 많은 닭을 가축을 양육하면서 메탄가스를 하고 있습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영향이 85배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메탄가스인 천연가스를 내추럴가스, 영어를 그대로 천연가스로 번역해서 마치 깨끗한 것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메탄가스를 사용한 버스가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나라의 메탄가스 버스보다 많답니다. 이건 우리는 막연하게 그동안 천연가스로 해서 호도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목표는 기후저항을 막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있었는데 영국이 142년 만에 석탄 발전을 중단했다는 뉴스는 이런 사건은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